자, 안녕하세요. 자, 2분 후에 정각 4시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네네. 거기다가, 여기 옆에 댓글이 뜨는구나. 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설문지도 작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2분 후에 시작합니다. 옆에 채팅창이 있네요. 자, 라이브 2명 라이브 들어온 숫자가 보이네. 이미 했잖아. 안 했어요? 아니, 보여요. 인원수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정각 이제 시작하려고요. 자, 1분 후에 하겠습니다. 1분 후에. 자,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59초, 59분. 네, 잘 보이시죠? 네. 숫자가 보여요. 채팅창 보이고.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포시 고천도서관에서 코로나 119 극복 온라인 화상강좌 초대를 받아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4시 4주간에 걸쳐서 청소년 역량개발 진로 독서 프로그램 강의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시청해 주세요. 우선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장충중학교 진로 진학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을 위한, 보이시죠? 예, 청소년을 위한 진로 멘토링 38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한국 독서교육신문 진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 보면은 제 책의 그 주제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은 독서와 습관 그리고 역량 개발에 있다입니다. 자, 제가 2012년도부터 진로교사를 해오면서 지난 8년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4차 시에 걸쳐서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주간의 강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4주간의 강의 구성을 보면은 1주차 오늘은 미래사회 변화 요인, 스펙 말고 역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이후 또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가 변화할 것인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고요. 그 변화 시대에 어떠한 스펙 말고 역량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2주차에는 자기관리 역량 개발과 학습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3주차에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는 방법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4주차에는 창의성 역량은 독서가 답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4주간에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역량 개발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 하나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댓글 관리 설정하지 않는 게 뭐지? 잠깐만요. 자, 그러면 제1강. 오늘 강의가 이제 미래사회 변화 요인인데요. 그리고 스펙 말고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 학생들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개학이 연기되고 또 온라인 개학이 되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학교 나오는 순환 등교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나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미래는 불안하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은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자,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해서 우리가 이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3가지 주제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없던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 그리고 미래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H라는 마크가 보이네요, 그렇죠? 네. 2018년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자, 아이들과 견학하면서 우리를 놀랍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공장 내부를 이제 안내하시는 분 따라서 이제 공장 내부를 쫙 둘러봤는데요. 대부분 일을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한번 방문했을 때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공장 현장에 2년 전에 방문했더니 다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서너 명의 관리분만 계셔서 그 로봇이 잘 하는지 관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모두 소감문에 이 장면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자, 학교 수업에서 이제 진로와 직업 또는 기술 과정 이러한 많은 수업 시간에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는 정말로 로봇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실제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저는 많이 실감을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일을 대부분 로봇이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댓글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질문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년, 20년 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 한번 10년, 20년 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선생님은 10년 후면은 아마 퇴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20년 후면 뭘 하고 있을까요? 퇴직하고 또 뭔가 일을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이 10년 후면은 아마 퇴직을 하고 작가나 또는 이렇게 방송 그리고 여행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제가 학교에서 했던 일들을 연장을 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채팅창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채팅창 화면에 선생님이 그 설문 링크를 걸어놨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이 설문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오늘 강좌에 대한 소감을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직까지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 열차 보이시나요? 운전석이 없이 운행되는 열차였습니다. 한번 타보신 분 계세요? 네. 강남역에서 수원 광교역까지 운행되는 신분당선 열차였습니다. 선생님이 이 열차를 처음 타본 게 한 몇 년 전 되는데 처음에는 놀랐어요. 운전수가 없어가지고 맨 앞에와 맨 뒤까지 오고 가면서 정말 없나?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차량의 맨 앞칸과 뒷칸에 있어야 운전석이 없고 시원하게 앞부분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타시게 되면은 앞에 터널이 실시간으로 터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유리창을 통해서 차량이 달려가는 터널 내부를 본다면 아주 시원하고 실감나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신분당선 지하철은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운전수가 기관사님이 안 계시고 이 열차가 스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시스템은 열차의 출발과 도착, 그리고 출입문을 열고 닫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방호 등이 모두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열차 무인 운전 시스템은 기관사와 관제사를 거치지 않고 이 차량이 스스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와 상호 통신하면서 열차의 운행 시간, 운행 간격, 속도, 위치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탈 때는 몰랐는데, 네. 즉 열차 운행은 미리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전철에 이 시스템을 많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미래 기술들을 적용받고 있죠. 서울인 경우에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그리고 버스 안에 승객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까지 알려줍니다. 네, 아주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차 버스 기관사가 없는 이러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기관사들이 많이 또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대신 또 그 반대적으로 또 직업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업들이 다시 또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네. 자,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용어는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사용하면서 이슈화됐던 용어입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물 좀 마실게요. 어, 2016년 당시에 슈밥 의장은 이전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자,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기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전의 1차, 2차, 3차 산업을 살짝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19세기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이 됐죠.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적 동력을 이용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업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볼까요? 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 혁명을 이루는 것이죠. 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기계의 역할은 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1914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실현한 것이 2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자, 포드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마 기술 시간에 많이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예. 포드 시스템은 사람이 부품을 들고 움직이던 작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부품이 컨베이어를 타고 사람에게로 오는 열 발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면서 그동안 특권층만 이용했던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되고 원가가 낮아지면서 일반 서민들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네. 자, 이것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 혁명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전자기술 및 IT를 활용한 공장 자동화로의 변천 과정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1992년도에 지금의 인터넷, WWW, 월드와이드 앱을 시작으로 정보화 혁명, 즉 IT 혁명이 시작되죠. 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아는 사람이 힘을 갖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즉 부자라는 의미죠. 네. 자, 2차 산업혁명기가 하드웨어가 주도했던 기계혁명이라면 3차 산업혁명기는 소프트웨어가 보다 주목받게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네. 자, 이해가 쉽죠? 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이 됐어요. 예. 인더스트리 4.0이란 이름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기술의 진보로 IT와 설비가 만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와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즉 3차 산업혁명이 IT 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ICT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 정보 기술 기반의 2차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PT를 넘길게요. 네. 자, 많이 들어본 단어들일 거예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자, 이거로 대변됩니다. 다 설명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또는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서 실제 세계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뭐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더 살펴볼게요. 자, 초연결사에 그림이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무풍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네. 자, 에어컨을 설치했더니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퇴근할 때 미리 집 도착하기 5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켜놓고 집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편리한 세상이죠. 네. 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텔레비전이나 전기, 보일러, 냉장고 또는 에어컨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이렇듯이 화면에 보듯이 모든 사물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정보기술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같은 회사의 제품들끼리만 연결되어 있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된다면은 타 회사의 제품들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센서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많은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이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스마트 보급으로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는 점점 촘촘해지게 됩니다. 거미줄처럼. 자, 초연결 사회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증강현실 같은 서비스로 이어지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 그래서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윤리의식 그리고 질서, 규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규범, 규칙들이 선행된 후에 이러한 이제 초연결 사회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초연결 사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다음은 초지능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초지능 사회는 우리 화면에 보듯이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 AI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약한 인공지능이 있지만 점차 발달하면서 강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자, 빅데이터 수집 분석이 가능해지고 또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초지능 기술 진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분야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지식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사회를 초지능 사회라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AI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초지능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초융합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융합사회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페이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사물과 기기가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융합 사회는 이런 초연결 사회 이후에 이제 나타날
구현될 그런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인프라 삼아서 다양한 산업, 그리고 서비스, 문화 등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물 인터넷 사회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물론이고 버스 승강장에 있는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까지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초융합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한번 주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초지능, 초연결, 초예측 가능한 이런 초융합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스템적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 관리, 노동, 그리고 지배 구조 등을 포함한 전체 경제사회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네. 자, 의료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의 분석력, 그리고 예측력이 높아지면서 질병 진단 및 치료 정확도를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의료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의료 품질을 및 의료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마이너리 리포트 영화 보셨나요? 자, 200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자, 마이너리 리포트의 영화에 보면은 205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20년도니까는 한 34년 남았죠? 네, 34년. 예. 자, 그 영화에 보면은 범죄를 미리 예측을 해서 가서 범죄 예방을 하는 그와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미래 기술들은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영화를 실제 영화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활 환경도 한층 이렇게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경계 감시라든가 또는 위험 임무 수행에 무인 시스템과 로봇, 드론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모델이 활용됨으로써 보다 더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밤길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이러한 치안이 일단은 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또한 각종 센서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획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 예측하게 되면은 교통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교통 흐름의 지능적 제어를 통해서 교통 혼잡을 줄여 교통사고 발생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스마트폰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은 되게 똑똑합니다. 예, 그래서 혼잡한 지역을 피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2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종 센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편리한 삶을. 자,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면서 학원이나 가외 등등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 창의적인 교육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노인분들, 또 장애인분들, 아동 등 이런 취약계층과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 등의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예측을 강화해서 복지 행정을 좀 더 실질적으로 내실화 있게 정부가 추진할 수 있고 또 복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사물과 사물,
또 사물과 인간, 그리고 전혀 다른 영역들이 서로 융합되고 통합되면서 영화 속에나 봐왔던 상상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물건을 운반할 때 옛날에는 지게라는 도구를 운반했었죠. 자, 지금 보이는 이 지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네, 박물관이나 민속촌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지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했었습니다. 자, 차량이 등장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로 택배업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드론이 등장하면서 드론으로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도 점차적으로 진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드론의 등장은 택배원들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드론 관련 직업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자, 택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미래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까지 위기를 겪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자,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 일자리가 20억 개 사라진다고 했고, 제임스 켄턴은 2025년쯤 직업 가운데 70%는 아직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켄턴의 말처럼 아직 70%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 직업을 찾을 때는 지금 존재하는 직업이 아니라 켄턴이 말하고 있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70%의 직업들을 살펴서 진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미래학자들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미래의 기술들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켄턴이 말한 아직 등장하지 않은 70%의 직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줘 볼래요? 네. 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로봇, 작가 로봇, 이발해주는 로봇 등이 점차 등장하고 있죠. 자, 인간의 영역을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터로는 재료만 있으면 모든 제품과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집도 짓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인공지능 로봇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미래 기술들과 공존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제임스 켄턴이 얘기했던 아직 나타나지 않은 70%를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도전해봐야 되겠죠. 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게임 많이 하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게임들, 기술들을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데만 즐거움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미래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자세, 노력들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해했죠?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회현상,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선생님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죠? 네, 글씨가 안 보입니다. 현재 당면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댓글로 한번 써주셔 볼래요? 댓글로 한번 써주기 바랍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미래기술을 영향을 받아서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변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나라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위험할 정도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206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네, 한번 채팅창에 써볼래요? 몇 명인지. 자,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세계 인구가 2019년에 77억 1천만 명에서 2067년에는 103억 8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꽤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예, 한 24억, 26억 정도 늘어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도에 5,100만 명이었습니다. 자, 2030년도에는 100만 명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2030년도에 5,200만 명까지 증가한 후에 계속 쭉 올라가다가 2067년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67년도 세계 인구가 103억인데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일까요? 짜자잔, 놀라지 마십시오. 3,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이 수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예측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제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게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이제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다시 늘어난다면 이 수치는 변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67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3,9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낮은 출산율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심각한 문제죠. 이 수치로 보면 심각합니다. 네. 자,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장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떤 충격에 빠질까요? 궁금하시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사회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 206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예. 자, 이 당시에는 출산율이 되게 높죠. 네, 보시면 출산율 높고 또는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낮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올라갈수록 이제 사망률이 높고 이제 출산율이 많이 높았던 시기였는데, 자, 2010년도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출산율이 2010년도에 와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2010년대 오면서, 자, 50년이 지난 2010년대로 오면서 출산율이 현격하게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대, 60대 인구가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2026년에도 1960년대와 인구 분포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2060년도 아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했죠? 예, 3천만 명 정도로. 자, 이때 보면은 거의 역삼각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항아리형이었다면 2060년도는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네. 자, 이러한 예측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이 미래를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현격하게 앞으로 미래에 줄어들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사진에 보면 결함들이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자, 우리 위에 다른 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소득 양극화로 인해서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상태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또한 사회적 불공정 그리고 사회 구조, 이런 갈등 구조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자, 뭐 단점만 얘기해서 좀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는 미래 사회 삶이 불안정하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많이 보고 있죠. 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생들 보면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들을 하고 있죠. 네. 자,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왜요? 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려니 너무 비싼 집값에 또 좌절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미래 세대, 지금의 청년들, 젊은 층들이 힘든 그런 미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듯 미래 세대들의 삶이 불안정하다 보니까는 남녀, 초혼, 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인구 분포를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이제 결혼 연령층들이 이제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미래 세대의 삶이 불안정할 것이다. 더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고용 불안 문제입니다. TV에서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죠.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방대학교 대학을 나왔어도 취업할 데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서 힘들어서 고생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과 낮은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과잉 현상, 청년 실업의 악화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가야 될 그런 고용 불안,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용 불안과 청년 실업의 악화는 계속 이러한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자, 다음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죠? 자,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많았었죠, 미세먼지가. 그리고 황사 현상도 매년 봄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자, 이러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그리고 바다에 유출되는 이러한 유류들은 국가 간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껴야 되고, 또는 바다에 가서 가보지도 못하고 생물들이 다 죽고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왼쪽 사진을 보면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게 변한 도심의 모습입니다. 전혀 안 보이시죠? 모래만 보이시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유류 유출 사고로 바다가 검게 변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바다에 유출되는 그런 유류 유출은 우리가 뉴스로 자주 접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입니다. 자, 이러한 유출들은 주변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주변 국가의 산업화 지속에 따른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등 대기 오염 물질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해양 유류 유출 사고가 주변국에 미치는 그런 파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죠. 네.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든가 또는 여행을 간다거나, 자, 이러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우리가 편리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이버 범죄는 더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런 그 N번방 같은 그런 사이버 범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항상 우리는 이런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이라든가 피싱, 디지털 저작권 문제, 또는 개인정보 유출,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 사이트 개설. 자, 이러한 사이버 범죄들이 시시각각 수도 없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모르는 전화는 될 수 있으면 스팸 처리하고 받지 않는 게 상책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항상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국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 자원 고갈도 심각한 우리나라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중국이나 인도, 이러한 개발도상 국가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에너지와 자원의 수요가 이 중국과 인도에 늘어남에 따라서 관련된 자원들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매년 여름이면 전기가 많이 쓰게 됩니다. 더워서. 그렇죠? 점차 우리나라가 더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매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들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에너지 자원 고갈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다음은 기온 변화 그리고 자연 재해 현상입니다. 자,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 30년, 10년 몇 도 증가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댓글로 써주세요. 얼마나 증가했는지. 네. 자, 요즘에 봄과 가을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봄옷을 준비했는데 금방 며칠 안 가서 다시 여름옷을 꺼내야 되는,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옷을 꺼내기도 전에 겨울이 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기온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압력이 강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또 놀라실 겁니다. 아까 인구 분포 보고 놀라셨죠? 자, 여러분 기후 변화를 보시면 또 놀라실 겁니다. 네. 자,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표한 한반도 100년 기후 변화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고 있죠, 기온들이. 네. 그래서 최근 10년 연평균 기온을 보면은 0.12도씨가 증가했고요. 연평균 최저 기온은
0.24가 상승했습니다. 즉 기온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올여름도 2018년만큼의 더위는 아니지만 2016년도만큼의 더위는 올 것이다. 즉 작년의 더위보다 더 폭염이 많을 거다라고 기상학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년의 기후 변화를 봤는데 그럼 폭염은 106년 동안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네. 자, 폭염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10년은 최근 30년보다 0.9일, 즉 하루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 그 전보다 하루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연평균 기온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남해안, 서해, 동해에서 평소 자라던 생물들이 변화가 생기고 있고 또 과일 나무들이 점차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살펴봤듯이 고질적인 불황,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성장 둔화,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국가 발전의 목표로 경제적 성장의 가치 약화, 그리고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포용 성장 등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놀라실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놀라실 일을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이건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네. 자, 화면을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이제 성장률을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7월과 2019년 7월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2018년 7월의 경제 성장률은 2.8%였습니다. 보이시죠? 네. 근데 2019년 7월은 2.2로 낮아졌죠. 네. 자, 그럼 2020년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예측을 했을까요? 자, 2018년 1월 2.9부터 2019년 2.35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2019년도 정부가 예상한 경제 성장률은 몇 프로였을까? 자, 우리 채팅창에 한번 써줘 보실래요? 채팅창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잘 쓰고 계시나 살펴보겠습니다. 와, 잘 쓰고 계신데요? 네. 자, 써주세요. 네. 자, 그래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2월달 중순부터 급속하게 변화했죠. 그렇죠? 그 전에 1월달에 나온 전망을 보면은 한 2.3%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기준을 했을 경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매우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 9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었나요? 자, 미래준비위원회가 발간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이슈 보고서에서는 고용 불안이라는 일자리 관련 이슈가 미래 한국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불안이라는 이슈는 불평등 문제, 미래 세대의 삶의 불안 요인, 그리고 학력 중심의 경쟁적 교육
이러한 것들이 경제사회 이슈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사이버 물리 시스템 등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 진보와 사회 경제 변화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미래 일자리의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일자리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네, 대부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 차지하고 미래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네, 미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 즉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미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4주 연속해서 잘 들어줄 거죠? 네, 잘 들어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사회 변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인간의 할 일은 일자리보다는 할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죠. 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영화 아이언맨 여러분 아시죠? 아이언맨 4까지 나왔나요? 네. 자, 아이언맨에서는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슈트, 즉 로봇 갑옷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기억나시죠? 네. 자, 파워 슈트, 즉 외골격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로봇 갑옷은 사용자, 즉 그 아이언맨의 두뇌와 신경계에 발생하는 뭐를 감지할까요? 신호를 감지하죠. 생각을 감지하죠. 예. 이러한 신호를, 신경계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해서 인간의 신체에 빠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게 하죠. 그리고 유연성도 갖게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즉, ICT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신체 기능과 지능을 강화하고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자, 이에 따라서 인간과 그리고 기계의 간극이 점차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인간과 기계가 한 몸인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할까요? 즉 인간의 역할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 기술들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역할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 뭐라고 써 있나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기술의 진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간이 더 확장되고 지능화될 것입니다. 네. 자, 증강현실, 가상현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러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비롯해서 보다 편리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의 물질적 공간과 그리고 가상 세계, 여러분들의 상상 속의 그러한 세계를 디지털 공간 간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즉 가상 세계, 현실 세계,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어떻게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증강현실은 가상의 정보를 물리적 현실 세계에 의해 투영시켜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포켓몬고를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돌풍을 일으킨 거죠. 돌풍을 일으킨 포켓몬고 게임을 혹시 기억하시죠? 자,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뭐 해변가에 가보면 포켓몬고를 잡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켓몬고 게임이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네, 잠시만 계십시오. 네. 자, 여러분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런 포켓몬고 같은 게임을 만들고 있죠. 가상현실은 이용자가 가상현실을 실제처럼 느껴서 이에 몰입하게 해줍니다. 기존의 게임, 여러분들이 이제 PC방이나 옛날 게임장에서 했던 그런 게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서 실제 공간에서 움직임을 통해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들이 많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사회적으로 핵가족화 또는 1인 가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은 이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판매하기 위한 판매 전략도 세우고 있고, 또 집들도 대형 평수에서 소형 1인 가구에 적합한 그러한 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으로 핵가족화 혹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간 간의 감정 교류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하철 타면 다 뭐를 보고 있나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이 네트워크상에서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러한 감정 교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서로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감성 컴퓨팅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이러한 감정의 그런 교류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자, 사회적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반자를 제공하기에 이제 이르렀죠. 네. 자, 2015년 MIT는 커다란 눈동자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 데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사는 이모셔널 엔진을 탑재해서 일상적 대화가 가능한 세계 최초 감정인식 로봇인 페퍼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퍼 많이 TV에서 보셨죠? 예,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감성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기 수치화 등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감정 변화를 인지하는 기술입니다. 자, 로봇 테카와 그리고 페퍼, 여러분 친구로 두면 되게 좋겠죠. 네. 자, 이러한 감성을 가진 인간과 대화하고 서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속속 앞으로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스마트 기술은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간주되었던 지능과 감성의 일부를 보완하고 확장하면서 나아가서는 인간의 지능을 내재하는 ICT 및 융합 영역에서의 신기술을 말합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미래사회의 동인 다섯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연령층 인력이 등장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OECD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출산율 저하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오래 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 평생 직업 시대라고 하죠. 네. 최근 우리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칼퇴근이라고 아시죠? 퇴근하면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자, 이렇게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사회적 성취나 성공에서 나아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에서 중시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1위가 뭔지 아세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가치. 자, 선생님은 삶의 만족도입니다. 설문 결과도 삶의 만족도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덜 풍족하더라도, 즉 먹고 살 정도만 되면 가족과 여가 중심의 삶의 가치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네. 주말만 되면 많은 가족들이 이 도심을 빠져나가려고 고속도로가 메어 터집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여가 중심으로 삶의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로 전환하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지식 집약형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과거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그리고 IT, 그리고 문화 중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소프트웨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제조업에서도 제품의 기본 기능 등 유형 가치보다는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국가 간의 인구 이동, 그리고 다문화주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도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이 될 것이다. 감성 컴퓨팅 기술이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융합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연령층 인력의 등장,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될 것이다. 국가 간의 인구 이동, 다문화주의,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이러한 변화들이 미래 사회에 닥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이제 미래 일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회 환경적으로는 가치와 지식 창출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한 업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다양한 형태의 휴먼 네트워크의 활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각각 원하는 인재를 고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참여하는 인재는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 일을 필요에 따라서 수행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망은 이미 현실로 되고 있죠.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의 수업을 한 경험도 있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 및 직장에서 직업 매개체로 점차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아까 말했듯이 재택근무 이런 이제 근무 형태도 변하고 있고 직업의 역할과 개인의 직업관도 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기업과 직업 간의 관계도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직장 내 개인 소셜 네트워크는 직업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감정 상태를 통합 분석할 수도 있고 회사 내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감정 상태 자료를 모아서 워드 클라우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미래의 트렌드와 영향력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익명의 피드백을 경영진에게 보낼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원은 경영진에게 건설적인 회사의 발전적인 그러한 비난, 비판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직원들을 칭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경영진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직원들 간의 이슈나 문제를 그리고 경영 방침으로도 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 간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 일자리의 변화에서 고용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자, 일자리 양극화와 데이터 기반 인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서, 즉 발전됨에 따라서 숙련이 된, 즉 전문가,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해요. 자,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되기 쉬운 중간층 있죠. 고숙련자가 있고 저숙련자가 있고 그 중간층, 중간 숙련자들이 직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왠지 볼까요? 네, 고숙련 노동자의 이동이 쉽지 않은, 즉 중숙련자들이 고숙련자들 전문가층으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자, 그러다면 어디로 갈까요? 이분들이 저숙련자들이 했던 직업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자, 즉 일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숙련 노동자는 이로 인해서 급격한 임금 인상에 놓이게 되죠. 더 고숙련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고 중숙련자들과 저숙련자들은 어떻게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숙련자와 저숙련자들의 임금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숙련자에서 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노동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구조가 자가 고용과 창조 서비스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3D 프린팅 등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제작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느꼈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상품을 제작하기도 하는 1인 기업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재화를 창출하는 이른바 창조 서비스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죠.
자, 선생님도 주변에 보면은 1인 기업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노동 환경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환경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앞당겨졌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또는 뭐 카페에서 근무하게 되고, 자, 이러한 근무 형태가 꼭 회사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유연한 업무 환경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직업사전에 있는 직업이 몇 개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나오나요, 방송? 끊겼다고 나와서. 자, 이상으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미래 일자리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 현상의 특징과 그리고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개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따끈따끈한 보도자료입니다. 언제 나왔냐면요, 5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5월 중순경에 아이들 이제 진로와 직업 수업할 때는 직업사전에 2012년에 발표한 12,000여 개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제 직업사전이 다시 나온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00여 개의 직업으로 다시 정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5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5월 말쯤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장 직무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직업을 집대성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을 발간하면서 지난 8년간 새롭게 나타난 직업과 기존 직업의 직무 변화 등 직업세계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 직업은 5,236종이 늘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업들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드론 조종사, 빅데이터 전문가,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미래 기술과 관련된 신생 직종이 270종이나 새롭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직업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보시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자, 직업사전 증감을 보시면 2012년도 제4판 직업사전에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16,655개의 직업이 있었는데, 자, 앞으로 8년 동안 이제 직무 분석,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5,236종의 직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직업은 16,891개의 직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업들은 그런 사회, 경제적, 사회 문제, 자, 이러한 것들, 사회 현상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매년 수백 개의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또 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보시면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16,000여 개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얼마일까요? 미국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 3만 개였다고 하는데 지금 3만 개 넘었겠죠, 거기도? 우리나라도 5,000개 증가했으니까 한 3만 5천여 개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옆나라 일본은 몇 개일까요? 자, 일본도 한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 계속 직업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70%의 직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2만 개, 3만 종의 직업으로 증가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월달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된 직업사전을 보면은 270개의 신생 직업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분석을 해봤더니 디지털화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인공지능 엔지니어, 그리고 드론 조정사, 디지털 문화 보건 전문가, 자, 이러한 직업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서도 많은 직업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품 정리사, 애완동물 행동 규정사, 지금 각 가정에 애완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완동물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장의사, 그리고 애완동물 호텔리어 등의 직업들이 있죠. 그리고 수납정리원, 임신, 육아, 출산 코치 등의 새로운 직업들이 직업사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많은 직업들이 변화했죠. 자, 범죄 피해자 상담원. 그래서 이제 범죄 피해를 입은 그런 가족이라든가 당사자들의 심리 치료하는 그런 전문 상담사, 그리고 산림치유 지도사, 주거복지사, 게임 번역사,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게임들, 그런 게임 번역사,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 스포츠 상담 심리사, 그리고 직업 체험 매니저. 자, 요즘 이제 학교에서 많은 직업 체험들을 하죠. 네,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시작이 되면서 각 학교에서 1학년들의 진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직업 체험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직업 체험 매니저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정부 정책 등 제도 변화. 자,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동가, 창업 계획자, 그리고 창직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창직 전문가. 그리고 도시 재생 코디네이터. 지금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도시를 재생시키는 도시 재생 코디네이터, 그리고 농촌 관광 플래너, 여행 가이드, 그리고 교육농장 운영자 등이 새로운 직업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 운영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로 체험 현장으로 이제 각 시골에 이렇게 이제 농장을 운영하면서 직업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농장 운영자 등 이러한 새로운 직업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신생 직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지나면 또 더 많은 직업들이 등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관련된 직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죠. 자, 잠시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기술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네, 한번 볼까요? 자,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인공지능, 로봇, 드론, 빅데이터, 아까 설명했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이 이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미래 기술들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는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지금보다 이러한 미래 기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미래 기술들을 주도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 미래 역량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 환경 요인으로 급변하는 미래 속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자료는 보이시죠?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보고서에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3대 미래 역량입니다. 네. 자, 화면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글씨가. 자, 3대 미래 역량의 첫 번째는 인간 고유의 기계와 차별화되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입니다. 문제인식 역량. 자,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여서 인문학적이고 감성적인 해석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또 능동적으로 자료를 탐색해서 일반적인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네.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으로 이는 인간 개개인이 갖는 다양성들을 조합해서 기계와 차별화된 대안을 탐색하고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역량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창의적 의견과 지식을 어떻게 추출해서 종합적으로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네.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전문가들, 지금 선생님과 여러분들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각자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또는 다양한 유형과 소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뭐가 있나요? 네, 협력적 의사 역량, 소통 역량이 있네요. 자, 누구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써 있죠. 기계와 협력하는 그런 소통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인간 고유의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와 공생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기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사람의 지혜를 잘 결합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고 또는 여러 네트워크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을 통해서 이런 정보와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잘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미래에는 코딩, 그리고 디자인, 보고서 작성 등 인간만이 해오던 그런 인지 영역들이 기계로, 기계 있죠? 예, 기계로 대체될 전망이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정보를 활용해서 대안을 도출하는 인지 과정에서 자, 기계와 인간이 차별화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과 비슷해지는 기계를 보다 더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기계를 잘 활용하고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미래에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보고서에서 발표한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역량, 즉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기계와 잘 협력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곧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미래 인재상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이제 세 번째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다가올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까 이제 처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생님의 책에서는 다가올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은 독서와 습관 그리고 역량 개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가올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자, 지금처럼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또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 자,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정답만 요구하던 학교 교육에서 정답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그리고 지금은 스펙이 중요했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는 역량이 중요하다. 역량 개발 중심으로 세상은 변해갈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되면 퇴직을 하게 되고, 70대쯤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연금으로 생활하기도 되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었던 시대였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미래 시대에는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직업 또는 멀티잡 시대인 거죠. 자, 대학까지 졸업하고 30살에 직업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럼 100세까지 봤을 때 몇 살이에요? 70년이죠. 그렇죠? 자, 70년 동안 하나만의 직업을 갖고 살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지만 직업의 수명은 점차 줄어들 거로 예측을 하죠. 10년, 20년마다 새로운 직업들을 자꾸 개발하고 또 발굴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70년 동안의 이제 평생 직업으로 앞으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목표를 세울 때는 하나의 직업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직업들을 다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직업들을 미래 진로 목표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개 직업 갖고 생활하실 거예요? 네, 한 서너 개의 직업은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정답만 요구했던 시대에서 정답이 없는 세상을 보고 있다. 자, 지금 학교에서도 평가를 이제 단답형, 필기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그러한 시험에서 논술 서술형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정답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까 이제 미래기술 배웠었죠. 미래 사회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즉, 정답이 없는 미래죠. 그렇죠? 자, 이런 정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정답만 찾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한 상상 속의 일들을 현실 속에 구현해보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공부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는 자격증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격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스펙보다는 내가 어떠한 직무를 맡더라도, 자, 회사에 가더라도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평생 직업 시대, 정답이 없는 세상, 그리고 역량 개발이 중요한 그런 시대로 흘러갈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업들, 그렇죠? 이러한 역량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자,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식보다 중요한 거 뭘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떠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정답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손 드셨네요. 네, 정답을 아시면 채팅창에 기록해 주세요. 역량이 들어가겠죠, 역량.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네,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로봇 하나 이제 비서로 두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누가 얘기해줘요? 네, 인공지능 비서한테 물어보면 아주 백과사전보다 더 똑똑하게 다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얻은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역량 개발하는데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미래 보고서에서의 세계 역량도 봤듯이 자, 미래 역량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2018년도에 1월 달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신문 기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도 중앙일보에서는 신년계획으로 한국사회 오피니언 리더 또는 직업직군 대표자 100명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가요? 자, 보시면 29명이라고 써 있는 게 상상력,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놀랍게도 인성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리더들, 직업 전문 직군의 대표자 분들께서 앞으로의 미래 역량 중에 중요한 것은 뭐다? 인성이다. 네, 인성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28분이나. 그리고 세 번째, 융복합 능력에 26분이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협업, 협동 능력에도 26명의 리더와 직업군 대표님들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창의성, 인성, 도덕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융복합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능력들을 보면은 이제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우리가요? 교과서에서 배우나요? 네.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인성 능력 어디서 배우나요?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에요. 네, 인성. 인성이 바라야 직장 생활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창의성, 그리고 인성, 그리고 융복합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역량들을 키우는 그러한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 표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시입니다. 생각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성, 의사소통 역량, 협업 능력이 21세기의 핵심 역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비판적 사고 역량은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창의 능력 볼까요? 자, 창의 능력은 똑같은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도 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꽃이라고 하지만 그 꽃을 분석을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네. 자,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는 다소 엉뚱한 생각이라도 새로운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새로운 개념들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생각과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네. 쉽죠? 네, 창의성 능력. 자,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능력, 또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하는 것이 파악하고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이죠. 말하는 능력이죠. 또한 몸짓을 통해서도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난 한참 떠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의사소통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의 차이를 좁혀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가졌던 선입견들을 줄여줍니다. 자, 이러한 수단으로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인성, 그리고 두 번째 이 의사소통 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직장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뭐였습니까? 네, 협업 능력이죠. 네. 자, 협업 능력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어떠한 일이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협동해서 이뤄낸 결과물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집단에서 의사소통과 이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협업 능력은 사교성과 사람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자신이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단에서 최고의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 능력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4C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죠. 그 이유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C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 상대방의 말을 듣는 그런 훈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이 뛰어난 그 팀 조직의 팀워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핵심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내 생각이 옳은지 스스로 자문해보는 그런 습관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또는 놀이를 하거나 만들기, 글쓰기 할 때 자신만의 그런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가 자문해보는 그런 습관들을 갖는다면, 자, 4차 산업혁명에서 제시하는 이 핵심 역량의 4가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자, 그리고 협업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2015 교육과정이 이제 2018년도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네.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6개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분들의 교과목에는 이 6가지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자기관리 역량이죠. 자,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 그리고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역량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 역량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심미적 감성 역량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그런 역량을 의미합니다. 자, 지식정보 처리 역량 가운데 있네요. 그렇죠? 자,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그런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의사소통 역량이네요. 자,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뭔가요? 네,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자,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학교의 현장에서 2018년부터 이러한 이제 6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이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중요한 창의적 사고 역량.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선생님과 같이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자, 중앙일보의 오피니언 리더 직업군의 인터뷰 기사, 미래의 역량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역량, 그리고 세 번째 2015 교육과정상에서의 그런 핵심 역량,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네. 공통점 발견하셨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미래의 핵심 역량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답형의 그런 정답만 요구하는, 그래서 질문할 때도 중요해요. 질문할 때도 이 열린 질문을 해야지 닫힌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나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는 항상 열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즉,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뭔가요? 자,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정답이 여러 개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자, 오늘 강의 좋았어요, 나빴어요 하면은 두 가지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자, 오늘 강의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50글자 써주실래요? 라고 부탁을 하면 어떨까요? 자, 열심히 채팅창에 50글자 쓰겠죠. 이게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답할 때 열린 질문을 해야지만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만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호기심을 주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열린 질문들을 팍팍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역량을 보면은 인성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인성은 태어날 때부터 쭉쭉 배워가는 것들입니다. 즉,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가정에서의 실천적인 그런 인성, 바른 인성을 갖도록 습관화해야 되겠고요. 즉,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것들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즉, 앞으로의 직업인들은 이러한 예절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예절들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창의성, 상상력,
이러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독서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아까 여기 있었죠? 세 번째에서 이제 선생님이 했던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때 독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역량에 대해서도 배웠고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죠. 자,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누가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 또 여러분,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자기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정답만 찍는 그러한 학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는, 즉 창의성을 키우는, 샤워 능력을 키우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융합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역량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이상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 요인, 스펙 말고 역량 강의를 마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자기개발과 학습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창의성과 독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독서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분들에 대한 그런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아주 즐거우셨나요? 예, 선생님은 아주 즐겁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